5번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대한 것도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3번이나 4번처럼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웬만큼 점수를 좀 따줘야 계산 문제에서 어려운 거를 좀 패스하더라도 좀 돼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여기서는 좀 어렵습니다. 한 개만 묻는 거 있죠. 한 개만 묻는 거는 그나마 시간이 좀 덜 걸리는데 여러 개를 물은 게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문마다 계산하는 문제를 많이 출제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 패스를 해야 되니까. 일단 4번은 투자 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에 내부 수익률이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맞죠? 순현가는 장래 발생할 수입의 현가총액에서 비용 현가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거 맞죠? 현가.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도 맞고요.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크면 이때는 타당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여러 투자 안에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순현재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투자 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순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분석한다. 맞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누가 누구를 감당한다?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을 부동산 투자에서 창출되는 순영업소득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 측정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자는 투자 성향이나 투자 목적에 따라 타당성 분석 기법에서 도출된 값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다. 맞죠? 자, 됐고요. 자, 이제 금융론입니다. 자, 이 금융론에서는 113쪽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자, 이거는 구별을 해야 되고요. 금융론 단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저당 상환 방법, 요거 이제 많이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저당 상환 방법은 다시 원리금균 등 원금균 등 체증시 구별하는 게 있죠. 다음에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 구별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저당 유동화요. 저당 유동화는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 효과,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 발행하는 증권. 자, 여기 증권이 난이도가 좀 높고 여기 좀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먼저 확실하게 하시고요. 증권이 이제 4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좀 이게 증권이 어렵다 하더라도 2가지 정도만 이제 대표적인 거 일단 파악을 하신 후에 여력이 되면은 다른 걸 더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질문하는 게 주로 이제 한정이 돼 있어요. 몇 가지만 이제 집중적으로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 방법이 이제 제일 적게 출제가 되는 편인데, 이 자금 조달 방법에는 다시 이제 리츠는 중요해요. 리츠는 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이제 주식회사죠. 부동산 투자 주식회사인데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출을 받는 거죠. 대출을 받는데 이제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대출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디케이션 하는 게 있죠. 신디케이션은 투자자 모집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는 여러 가지 방식인데, 이거는 주식회사 만드는 거고, 이거는 대출 받는데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대출 받는 거, 이건 투자자 모집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 자,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요놈들이 더 중요하고, 근데 이게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요. 여기서는 뭐 앞부분에서 나오면은 웬만하면 이제 점수를 따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저당 상환 방법 중에서 이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재증식 상환이죠. 자,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일정한 거죠. 그죠? 자, 일정한데, 이게 계산 문제가, 여기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여기도 계산 문제 있어요. 여기 계산 문제 있고, 여기 계산 문제 있죠. 이제 금융론에서는 계산 문제가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론에서는 계산 문제가 꼭 각각 다 계산 문제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정되어 있는데, 2년 전에 여기 출제가 됐어요. 원금 균등이.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원리금 균등이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요거는 계산이 안 어려워요. 원리금 균등 상환은 계산 문제가 출제되면 땡큐예요, 땡큐. 왜냐면은 뭘 이용하는 거예요? 저당 상수. 순서는 이렇습니다. 순서는 원리금 균등 상환의 경우에는 원리금 균등액을 먼저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자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원금 상환분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보통은 얘를 묻습니다. 원금 상환분이 얼마인지를 묻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 잔금을 물을 수도 있겠죠. 요 정도는 물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원리금 균등액은 어떻게 구하죠? 대부액에다가 곱하기 저당 상수하죠. 자, 이 저당 상수가 제일 많이 사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저당 상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이 저당 상수를 주면은 거기에 따라 이제 내가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이 이자는 자 보통 첫 회를 묻는단 말이에요. 첫 회. 원리금 균등 상환인데 둘째를 묻잖아요. 둘째를 물으면 패스예요. 패스. 그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워요. 근데 보통 첫 회를 물어요. 그럼 첫 회는 대부액 곱하기 이자율이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연이자인지 월이자인지 요걸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요거를.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연 5% 기간 10년 대출을 2억을 받았다. 매년 말 상환. 자, 이러면 문제에서 뭐를 줄 거란 얘기예요? 연 5% 기간 10년에 해당하는 저당 상수를 주겠죠. 자, 그 저당 상수가 여기 저당 상수가 0.080243이다. 이렇게 준다고 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얼마를 대출받았어요? 2억을 대출받았죠. 그럼 이제 2억을 대출받았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2억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0.080243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된 금액은 원금과 이자의 합이 계산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뭐를 빼야, 이자를 빼야 내가 갚아나간 원금 상환액이 계산되겠죠. 1번에서 2번을 빼야. 자, 근데 이자는 지금 얼마를 대출받아서 2억을 대출받아서 연이자가 5%잖아요. 0.05 곱하면은 이자가 계산되겠죠. 자, 보세요. 자, 위에서는 어차피 지금 이 똑같은 대부액 2억이잖아요. 저당 상수를 곱하면은 뭐가 계산돼요? 원금 이자가 계산되고, 이자만 곱하면은 요 이자율만 곱하면 이자만 계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저당 상수라는 숫자는 이자율보다는 항상 커야 되지 않나요? 뭐만큼 더 커야 돼요? 원금 상환만큼 숫자가 더 커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0.080243이라는 숫자와 0.05라는 숫자의 요 차이가 원금 상환율만큼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바로 빼버리면 0.030243이 되겠죠. 이게 원금 상환율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바로 대출받은 금액 2억을 곱하면 바로 계산되겠죠. 굳이 이 금액을 계산하고
이 금액을 계산해서 뺄 필요가 없이 굳이 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불편하게 실이. 바로 어디에서 뭘 빼면 돼요? 저당상수에서 이자를 바로 빼버리면 이게 첫회 원금 상환율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첫회 원금 상환율이 계산되니까 거기다가 2억 대출받은 거 곱하면 되죠. 그러면 2, 3은 6, 8, 4, 0, 6. 자, 이 순서대로 이제 되겠죠. 이 단위가 억이기 때문에 여기는 1000만 단위, 여기는 100만 단위. 648만 604만 8600 이렇게 되는 604만 맞나요? 그렇게 60486 이 배열 순서만 맞추면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계산 결과가 끝났을 때 이게 단위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단위가 억이잖아 지금 여기가. 그러면 굳이 이게 몇백만 원인지 따질 필요 없이 요 지문 속에 뭐를 찾으면 된다고요? 이 배열 순서가 60486만 찾으면 된다고요. 맞잖아요. 우리가 계산 과정이 틀리지만 않았다면 60486에 해당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에. 설마 문제를 이렇게 내진 지문을 이렇게 내진 않는다고요. 이렇게 내진 않는다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내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는 낸 적도 있어요.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는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자릿수 맞추는 것 때문에 틀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냈는데 요즘은 이런 문제 없어요. 요새는 이런 문제 없고 숫자의 배열 순서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숫자의 배열 순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계산 과정을 제대로 했다면 요 배열 순서에 있는 게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계산을 잘못했다면 그 배열 순서에 해당하는 게 없어요. 잘못 계산하면 있을 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배열 순서만 맞춰도 관계가 없어요. 됐죠? 자, 이거 할만하죠? 원리금 균등상환 계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당상수에서 이자를 빼서 대출로 곱하면 돼요. 끝. 땡큐죠? 나오면 아주 쉬워요. 자, 됐고요. 자, 근데 원금 균등 상환은 이제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중요도는 이제 원래 계산 문제는 좀 낮고요. 먼저 계산하는 게 뭐예요? 원금 균등액이죠. 두 번째는 이자 계산하는 건 똑같아요. 세 번째는 원리금 합계를 물어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다 하는 거죠. 여기서는. 물론 이제 4번에 잔금하고요. 2년 전에 출제될 때는 둘째 번 원리금 합계를 물었어요. 첫 해가 아니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첫 번째 연도 잔금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첫 번째 연도 잔금을 계산한 후에 두 번째 연도 이자를 계산해서 여기서 계산한 금액에 합산을 하는 거예요. 나온 김에 이 계산할까? 2억을 20년 만기로 연 5%로 매년 말 상환해요. 원금 균등액이죠. 자, 그것은 대부액을 뭐로 나눠야 돼요? 납입 횟수라고 해야 돼요. 납입 횟수. 납입 횟수 해야 되는 이유가 매년 말이냐 매월 말이냐에 따라 이게 달라요. 20년 만기인데 매년 말이면 20등분 해야 되잖아요. 매월 말 상환이면 240개월로 나눠야 돼요. 240번 내니까 맞나요? 그래서 납입 횟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첫회 이자 계산하는 거는 처음에 뭐에다가 대출받은 원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연이자인지 월이자인지를 따져야 되고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볼까요? 얼마 빌렸어요? 2억을 빌렸잖아요. 이게 몇 번에 걸쳐서 갚아야 돼요? 20번에 걸쳐서 갚아야 되죠. 그러면 한 번에 얼마씩 갚아야 돼요? 1000만 원씩 갚아야 되죠. 자,
자, 요거는 첫 번째 연도든 두 번째 연도든 세 번째 연도든 이게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균등이에요? 원금 균등 상환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단계, 이자는 2억에다가 연이자율 5%죠. 맞나요? 연 5%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원. 그러면 원리금 합계는 2,000만원. 자, 그럼 은행에 2,000만원 갖다 주면은 은행에서는 당신 이자 1,000만원 발생했는데 총 2,000만원 가져왔으니까 원금 1,000만원 까드리겠습니다. 그럼 잔금은 1억 9천이 되겠죠? 맞나요? 2억에서 1,000만원 갚았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연도는 1억 9천에 대한 이자를 해야 돼요. 첫 해만 2억에 대한 이자예요. 그럼 1억 9천에 대한 5%죠. 그러면은 이자가 1,000만원보다 적게 나오겠죠? 1,000만원보다 적게 나오고, 처음에는 2억에 대한 이자니까 1,000만원 나왔지만, 얼마 덜 나올까요? 1,000만원에 대한 5%가 덜 나올 거라고요. 이제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5%덜 내도 되잖아요. 50만원 덜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950. 1,000만원보다 더 적은 두 번째는 950이에요. 그럼 요거 두 개 합한 얼마를 갖다 줘야 돼요? 1,950을 갖다 줘야죠. 이걸 물었어요. 2년 전에. 두 번째 거를 물었어요. 두 번째 거 물을 때는 첫 번째 연도 잔금을 계산해서 두 번째 이자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됐나요? 자, 아무튼, 자, 이 구조에서 보시면은 얘는 계속 똑같죠? 이자는 점점 줄어들겠죠. 여기는 이제 세 번째는 900이 되겠죠. 일정하게 줄어들어야 되니까, 이제 1,950, 900, 850 이렇게. 갖다 주는 돈은 2,000, 1,900 이런 식으로 줄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무슨 상환? 원금 균등 상환.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환은 갖다 주는 돈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근데 원리금 균등 상환은 가져가는 돈이 일정하죠. 가져가는 돈이 일정합니다. 가져가는 돈은 이제 일정해요. 원리금 지불액은 일정해요. 그래서 원리금 지불액을 기준으로 물으면 원리금 균등 상환은 일정하고 원금 균등 상환은 점점 감소하고 최정식은 점점 증가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그래프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그래프고 보통 이제 뭐를 많이 비교해서 물어요?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을 많이 비교해서 묻죠. 자, 이때 원리금 지불액은 어떻고요? 원리금 지불액은 얘는 일정하죠. 원리금 균등에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하다. 이게 또 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정리를 하시라고요. 이걸 제가 그리지 않고 여러분이 원리금 지불액이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어떨까?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원리금 지불액이 어떨까? 점점 줄어든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이자는 어떻게 될까?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 나가잖아요. 원금 이자를 다 갚아 나가니까 여기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들어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갚으면 잔금이 점점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점 이자도 줄겠죠. 여기도 이자 줄겠죠. 근데 이자가 주는 게 얘는 1,950, 900 일정하게 줄잖아요. 이렇게 일정하게 줄어요. 근데 여기는 처음에는 얼마 줄지 않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자, 그게 바로 여기 속에 숨어 있는 거죠.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초기에 뭐가 많아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초기에 이자가 많은데 이렇게 주는 거고 원금 상환분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죠. 그거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만 따로 이거 보고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시험 볼 때는 이거 그림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장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원금 상환은 어떻게 되고 점점 됐나요? 잔금은 어떻게 돼요? 잔금은 점점 주는데 잔금도 이렇게 줄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얘 말고는 전부 다 곡선이에요. 곡선. 근데 원금 균등에서는 전부 다 직선이에요. 원금 상환분이 일정해요. 여기서는. 그죠? 원금 균등 상환이니까 원금 상환액이 일정하잖아요. 그럼 잔금도 이렇게 줄어요. 맞잖아요. 원리금 지불액 일정하게 줄고
이자도 일정하게 줄고 잔금도 일정하게 줄어. 어떻게 잔금이 줄어? 일정하게 줄어? 1억 9천, 1억 8천, 1억 7천, 1억 6천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래서 각각의 주제별로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두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보면서 대답하면은 더 쉽겠죠.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이자는 이렇게 되고 원금 상환은 이렇게 된다. 더 쉽겠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를 함께 그려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이자는 직선으로 이렇게 줄지만 원금 상환분은 이렇게 일정하다. 됐나요? 그럼 잔금만 나타내면은 잔금이 이렇게 줄어드는 건 누구라고요? 원금 균등이에요. 원금. 잔금이 직선으로 주니까. 그럼 원리금 균등은 곡선으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 준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납입을 했을 때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납입을 하게 되면은 누가 더 많이 내버렸으니까 원금 균등이 더 많이 내버렸으니까 잔금은 누가 더 적게 돼요? 잔금은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는 잔금이 작게 된다고요. 끝까지 작죠 이렇게. 그죠? 마지막만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금 균등은 잔금이 더 적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라고요? 원리금 균등. 여기가 뭐라고요? 잔금. 여기는 원리금 지불액. 됐죠? 자,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겠고요.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3쪽에 113쪽에 지분금융 부채금융 이걸 좀 체크하고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지분금융 부채금융에서는 지분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거고 부채금융은 타인 자본 조달하는 거죠. 빌리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거죠. 자, 그 특징 및 예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그 밑에 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분금융, 부채금융 요거 두 개 위주로 보시면 되죠. 지분금융에서는 그 동그라미 2번에 항목들 다 구별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 분야에서 리츠,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부동산 펀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지분금융이고요. 부채금융에서는 동그라미 2번에 MBS, ABS, 사채, 프로젝트 파이낸싱, 신탁금융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부채금융이에요. 자,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셔서요. 자, 부동산 금융의 위험에서 채무 불이행 위험과 조기 상환 위험, 금리 위험.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위험입니다. 자,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위험인데 그 동그라미 1번의 채무 불이행 위험은 그 디귿을 보세요. 디귿. 채무 불이행 위험. 자, 이거는 채무 불이행은 저당이 설정된 후 차입자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담보부동산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발생하죠. 자, 그러면 이제 갚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추가로 뭐가 더 있는가 하면은 그거 말고 추가로 뭐가 더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채무 불이행 위험이 나타날까요? 변동금리로 대출받았을 때 금리가 상승한다면 그죠?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는데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자, 다음에 조기 상환 위험이요. 자, 조기 상환은 만기 전 변제라고도 하죠. 자,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받은 차입자가 꼬박꼬박 만기까지 갚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조기 상환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조기 상환할 가능성이 많으냐? 자, 그건 또 니은에 있죠. 시장 고정금리로 대출해 줬을 때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죠. 이러면 이제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거죠.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게 이제 조기 상환이에요. 작년에는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 그 조기 상환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 조기 상환 수수료하고 그 새로 대출을 받아서 조기 상환 하잖아요, 보통. 새로 대출 받아서 조기 상환을 하는데 그러면 새로 대출 받을 때 취급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존 대출의 조기 상환 수수료하고 새로 대출 받는 거에 취급 수수료 그리고 새로 대출 받았을 때 낮은 이자율로 앞으로 갚아 나가는 거 하고 기존 대출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 그거하고 그 차이를 계산하는 문제도 출제가 됐어요.
바로 패스예요. 제가 뭐 여러분이 풀 걸 기대하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이야기 다 끝나기도 전에 벌써.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참고로 이제 들어두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조기 상환을 할 때는 그렇게 따져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 대출을 이제 그대로 갚아 나가려면은 내가 4%로 이자를 계속 내야 돼. 그럼 4%에 해당하는 이제 이자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1억을 하면은 4% 하면은 이제 매년 4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거기 앞으로 10년이 남았어. 그러면 400만 원씩 10년을 내는 게 낫냐? 아니면은 3%로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3%면은 300만 원씩 앞으로 10년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000만 원만큼의 차익이 생기죠. 근데 그거를 그냥 더하면 안 되고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되거든. 400만 원을 연금 현가 계수로 해서 계산해야 되고 300만 원을 연금 현가 계수로 해서 계산해야 돼요. 왜? 지금 내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의사 결정은. 맞죠? 그러면은 1000만 원 차이가 안 나요. 1000만 원보다 덜 차이가 난다고. 그죠? 거기에다가 취급 수수료와 조기 상환 수수료는 지금 내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지.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길 때 그때는 패스할 거예요. 패스? 그 대출 새로 대출 받는 게 나은지 그때도 패스? 이건 시험이 아니잖아요. 이건 실제로 내가 대출 받 이게 조기 상환을 하는 게 나은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시험에서는 패스하고 그때는 저한테 물어보고 여러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튼 작년에 그걸 이제 출제를 했는데 다른 나군 선생님이 유명 이제 선생님이에요. 그 저기 메이커, 유명 메이커. 근데 그 선생님이 1년에 한 번씩 저한테 전화를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시험 친 날 한 번씩 물어오는 괴로운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풀면 된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는 듯이 하더니 10분 뒤에 다시 전화 왔어요. 어떻게 해요? 강사도 새로운 유형이 출제되면은 강사도 쉽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그 패턴을 이렇게 숙달을 시켜야 되잖아요. 숙달시킨 패턴 외에 다른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볼 것도 없이 그냥 읽지도 말고 지나가시라는 거죠.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괜히 손대면 시간만 낭비가 돼요. 제가 이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죠. 알아서 다 패스할 거죠. 자, 패스하는 건 자신 있어요. 자, 이제 114쪽에 고정금리, 변동금리. 자, 요거를 좀 보시겠습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 하면은 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하라 그랬죠. 고정금리 하면은 이제 요거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요렇게. 맞죠? 요게 대출금리고 요게 예금금리죠. 금융기관은 요 예대 마진을 먹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조기 상환을 유도해요. 때는 여기 이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죠.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일찍 갚으세요, 이렇게. 일찍 갚으세요 대신 깎아 드릴게요. 지금 갚으면 조금 덜 갚아도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락하면은 수익성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조기 상환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기 상환 수수료를 매기는 거죠. 이게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책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게 변동금리로 대출하면 아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대출자가 부담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주택담보대출에서는 고정금리가 있어요, 없어요? 주택담보대출에서는 고정금리 없습니다. 다 변동금리예요. 그럼 변동금리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제 대출금리도 이렇게 올리고, 시장금리 내려가면 내리고, 항상 뭐를 먹는 거예요? 일정한 마진을 먹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차입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정한다 이렇게 하죠. 자, 그러니까 변동금리보다 뭐가 더 불리하니까, 자기네들은 고정금리가 불리하니까 대출 시점에 고정금리를 고집하면은 변동금리보다는 높게 대출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하다? 대출자에게 유리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대출자에게 유리한 것만 있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아까 금리 위험 저거 할 때 어떤 위험이 있다 그랬어요? 채무불이행 위험. 금리가 어떠 할 때?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 지금 아까 DSR 이렇게 가계 대출을 이제 규제하는 이유도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쓰러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를 설정하기도 해요? 금리 상승의 상한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상한을 설정하면은 이런 채무 불이행 위험이 좀 줄어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일단 이렇게 하면은 누구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차입자한테는 유리하죠. 대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안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음 대출할 당시에 처음서부터 마진폭을 더 높여서 대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은 불리하니까 처음서부터 마진폭을 높이죠. 이런 상한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됐나요? 자, 그런 거고. 자, 근데 이게 금리를 변동을 시킬 때, 이 변동을 시킬 때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해서 하죠. 근데 이 기준금리가 코픽스 지수를 사용을 하죠. 옛날에는 CD 수익률을 많이 사용했는데, CD 수익률은 양도성 예금 증서의 예금 금리를 말해요. 이것도 하나의 예금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CD를 사보신 분들이 좀 계시나요? CD? CD는 처음에 CD 하면은 이제 굽는 CD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물론 그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다들. 근데 처음에 CD 나왔을 때 테이프였잖아요. 처음에는 테이프 돌아가다가 CD 나왔을 때 CD를 굽는다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CD를 어떻게 굽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CD를 한 번도 구워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정말로 그 이제 라디오에 이렇게 이제 사연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줌마 중에 정말로 가스레인지에 구운 사람도 있대요. CD를 가스레인지에 이렇게 구운 사람도 있대. 예? 아, 해봤어요 그렇게? 아무튼 옛날에는 LP판이 있었죠. LP판이 있었는데 집에 그 턴테이블하고 LP판 엄청 많았었는데 작년에 누가 좀 수집한다 그래서 줘버렸어요. 그 옛날에는 그 많이 들었는데 LP판 요즘은 그 뭐 골동품처럼 그 수집하는 사람도 있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이 CD를 옛날에는 기준을 했는데, 이 CD는 과거에 석 달마다 이걸 바꿨어요. 근데 여기 코픽스 지수는 6개월마다 바꾸거든요. 금리 변동 주기가 석 달인 것은 더 자주 바꾸는 거고요. 6개월인 것은 더 천천히 바꾸잖아요. 그럼 금리 변동 위험을 얘가 더 빨리 증가시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더 자주 바꾼다는 게 금리를 더 많이, 금리 변동 위험을 더 많이 증가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지금은 좀 덜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 코픽스 지수라는 것은 일종의 가중평균 예금 금리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대출 받을 때 혹시 이렇게 질문할지도 몰라요. 뭐 그 금융기관 직원이 그렇게 잘 묻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출 받으실 때 잔액 기준으로 하실래요? 아니면은 이제 신규 기준으로 하실래요? 이렇게. 잔액 기준 하면은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이게 코픽스가 뭐라 그랬어요? 가중 평균 예금 금리라 그랬잖아요. 그 소리는 여러 가지 예금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 가지 예금 상품들의 평균적인 이자를 말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예금 상품이 어떤 거는 이자가 높은 것도 있고 이자가 낮은 것도 있으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평균적으로 그 예금주들한테 몇 프로 주는지를 계산을 해야 거기에다가 마진을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잔액 기준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받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금 상품. 지금까지 받은 예금 상품 전체를 말하는 거고, 신규 기준은 지난달에 새로 받은 예금 기준이에요. 지난달에 새로 받은 예금. 그러니까 최근에 받은 예금, 그 예금의 금리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마진을 붙일 거냐, 아니면 지금까지 전체 대출 예금 받은 그 예금 금리에 맞출 거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덩치가 지금 누가 더 커요? 잔액 기준이 덩치가 더 클 거 아니에요. 신규 기준은 지난달에 새로 받은 예금이니까 신규 기준은 덩치가 더 작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될 때에는 뭘로 대출 받는 게 더 나을까요? 잔액 기준이 더 낫겠죠. 왜냐하면은 덩치가 큰 놈은 올라가더라도 서서히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치는데 이제 학생들이 월, 화, 수, 목, 그럼 이제 하루에 2과목씩 시험 본다 또는 시험을 보면은 첫째 날 80점, 둘째 날 90점 이렇게 받았어요. 평균 몇 점? 85점이죠. 이제 이런 계산도 안 돼, 이제. 다음에 수요일 날 85점 해서 평균 얼마예요? 85점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날 100점을 받았을 때 올라가는 평균하고요. 둘째 날까지 와서 셋째 날 100점 받았을 때 올라가는 평균하고 어떤 게 평균이 더 많이 올라갈까요? 80, 90 해도 평균 85잖아요. 80, 90, 85 해도 평균 85잖아요. 요 날짜에 100점 받았을 때 나오는 평균이 더 클까요? 요 날짜에 100점 받았을 때 평균이 더 클까요? 요게 평균이 더 크겠죠? 지금 얘는 덩치가 크잖아요. 덩치가 큰 놈을 끌어올리려면은 얘가 많이 올라가야 덩치 큰 놈을 끌어올린다고요. 덩치가 작은 놈이잖아요. 작은 놈은 100점 하면은 바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바로 평균이 90점 되어버리죠. 세 번째 날 100점 받아버리면 이러면은 90점 안 나온다고요. 다 합치면은 몇 점이에요? 370인가요? 370? 몇이요? 300 몇이요? 355인가요? 355가 되면은 4로 나눠도 90점이 안 되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얘가 100점 받아도 이걸 90점까지 못 끌어올려요. 덩치가 큰 놈을 끌어올리려면은 한참을 끌어올려야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잔액 기준 금리가 올라가려면은 한참을 가야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규 기준은 덩치가 작으니까 바로바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잔액 기준으로 대출받는 것이 더 낫고요.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면 신규 기준으로 받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덩치가 작은 놈은 오르락 내리락이 빠르단 말이에요. 근데 덩치가 큰 놈은 서서히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됐죠? 이제 혹시라도 뭐 별로 묻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신규 기준, 잔액 기준 참고로 알아두는 겁니다. 자, 6개월마다 바꾸고요. 대신 발표는 매달 15일 날 해요. 매달 15일 날 발표를 해서
예를 들어 오늘 대출받은 사람은 5월 15일 날 발표한 코픽스 지수에다가 그 자신의 신용 등급에 따른 마진을 붙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죠. 여기에 은행이 먹는 마진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변한다는 얘기는 기준금리가 변하는 거죠. 얘는 매달 발표할지라도 내가 바꾸는 거는 6개월마다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대출 받은 사람은 이제 앞으로 언제 바뀐다는 거예요? 11월 15일자에 발표한 코픽스 지수에 맞춰서 12월 1일 날 바꾸는 거죠. 6개월 뒤에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5월 15일과 11월 15일 요 차이를 보고서 이제 금리를 바꾸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 이제 변동금리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고정금리에서는 뭐 별로 어려울 거 없고요. 그 변동금리에서 디귿을 보세요. 니은과 디귿. 115쪽의 메뉴의 니은과 디귿이죠. 금리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더 많이 증가한다. 여기 이제 그만큼 이제 길수록은 덜 증가잖아요. 그럼 길수록은 고정금리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변동금리 방법은 이자율 변동의 부담을 상당 부분 차입자에게 증가시키게 되므로 채무 불이행 위험은 고정 이자율 저당 대부 방법에 비해서 큰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금리 상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상한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변동 이자율은 여러분이 확인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것은 넘어가셔서 116쪽에 그래프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이제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최저식 비교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그래프가 바로 밑에 오른쪽 그래프 있죠.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감소하는 것은 원금균등, 점점 증가하는 것은 최승직, 그 다음에 일정한 것은 원리금균등.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거 보고 이제 대답하면 웬만한 건 대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리금균등 상환의 그래프와 원금균등 상환의 그래프를 각각 따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조심해야 되는 것은 왼쪽 아래 왼쪽에 만기 일시상환 있죠. 만기 일시상환에서는 이자 지급이 일정하죠. 요거는 빚을 갚는 게 없기 때문에 이자만 주기 때문에 이자만 일정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예? 만기 일시상환이요. 요즘은 없죠. 요즘은 없어요. 만기 일시상환에서 계속 뭐만 내다가 이자만 계속 내는 거예요. 계속 만기까지. 거치식 말고요. 거치식은 꼭 거치 기간만 이자 내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없이 전체를 이자만 내는 거죠. 예전에는 사실 예전에도 이제 고정금리는 아닌데 옛날에는 많았죠. 이제 이자만 3년마다 이제 이자만 내면서 계속 재연장 했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이제 이자만 내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걸 아예 안 해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예전에 그런 방식이 있다면요, 저도 돈 좀 벌었을 거예요. 저는 정말 공부만 하느라고 대출을 받으면은 반드시 이거를 원금도 같이 상환을 해야만 되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더라도 부담이 엄청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라가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받아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만 이자만 내다 보면은 집 팔아가지고 충분히 차액 남기고 팔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오로지 공부만 하느라고 정말 돈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프 보고 아까 이거 비교해야 돼요. 요거 비교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가시면은 기타 상환 방법 있죠. 자, 기타 상환 방법은 최근 10년간 한 번도 출제 안 됐어요. 한 번도 출제 안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참고로만 말씀드릴게요. 가변 이자율 저당과 조정 이자율 저당과 재협정률 있죠. 요 세 가지가 모두 다 변동 이자율이에요. 세 가지가 모두 변동 이자율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변동 이자율의 대표적인 것은 가변 이자율 저당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주로 가변 이자율 저당을 얘기하고
나머지 조정 이자율 저당이나 재협정률 이런 것들은 취급하지 않죠. 그다음에 밑에 가격 수준 조정 저당 있죠. 자, 위에 변동 이자율은 위에 세 개는 인플레가 발생하거나 할 때 뭐를 바꿔요? 그 위에 세 가지는 이자율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인플레가 발생하더라도 이자율은 안 바꾸고요. 뭐를 바꿔요? 잔금을 바꾸는 방식이에요. 인플레가 발생할 때 이자율을 안 바꾸고 잔금을 바꾸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빌렸는데 연 10%로 빌렸어요. 자, 이거 이제 원리금 변동, 원금 변동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통장. 자, 마이너스 통장이면 이제 1년에 10% 이자는 내야 되잖아요. 근데 1년 뒤에 내가 2천만 원을 이제 입금했어요. 입금. 2천만 원을 입금을 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를 1,000만 원 생각하겠죠. 연 10%니까 이자 1,000만 원 빼고 얼마를 갚은 셈이에요? 1,000만 원 갚은 셈이죠. 그럼 잔금이 얼마가 돼요? 9천만 원이죠. 근데 그동안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했어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예를 들어 20% 발생했어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20% 발생하면은 보통의 변동금리에서는 금리를 30%로 올리는데 여기에서는 잔금을 20% 올린다고요. 잔금을 20% 올리면은 1억 800만 원 되겠죠. 1800 올리면. 그러면은 원금보다 올라가겠죠. 이럴 수가 있어요. 얘는 안 바꿔요. 대신 금리는 안 바꿔요. 연 10%는 그대로 두고 뭐를 바꾼다고요? 잔금, 요걸 조정하는 거예요. 요게 가격 수준 조정 조정이에요. 요게 어떤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는가 하면은 인플레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렇죠. 혹시 뉴스 안 보셨나요? 베네수엘라. 지금 거기 뭐 난리 났어요, 지금. 지금 살인적인 인플레요. 500% 막 1000%.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게 발생했어요. 과거에 남미에 많이 그랬어요. 지금 베네수엘라는 중미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중남미죠. 과거에 뭐 칠레나 뭐 이런 나라들에서 80년대 점심 먹으러 들어갈 때 하고요. 점심 먹고 나올 때 밥값이 달라요. 그 정도로.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 하면 그 마도로스 외항 선언이 쓴 글인데 모자를 사려고 모자를 이제 나갈 때는 이제 잔뜩 돈가방에 잔뜩 들고 나가야 된대요. 배에서 내려서 갈 때 물건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모자 값을 얼마라고 이제 확인하고 점심 먹고 오면서 샀는데 그 사이에 가격이 올라서 가방째로 주고 샀대요. 그 정도로 살인적인 인플레가 발생했어요. 베네수엘라가 지금 국제유가가 떨어져서 그래요. 국제유가가 떨어져서 포퓰리즘 정책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쓰면서 이 석유 회사를 국유화를 해버린 거예요. 국유화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 석유를 팔아서 막 퍼준 거죠. 소비만 생산성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계속 퍼주고 소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유가가 떨어지니까 이제 이 기름 생산해봤자 이렇게 돈도 별로 안 나오고 재정도 고갈되고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난리 났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그런 경우에 좀 적용해요.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뭐를 조정한다? 잔금을 조정한다. 이자율을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됐죠? 자, 나머지는 저당 유동화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